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0번부터 문제풀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유기 수원계 함유 폐수의 처리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유기수원입니다. 자, 유기수원을 처리하는 방법은 보시다시피 합착법, 산화분해법, 아말감법, 황화물 침전법, 이온교환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서 합착법과 산화분해법이 있으니까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그리고 31번에 보면 폐수 중에서 총인을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측정을 할 때 분석 방법, 분석 파장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총인을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처리하고자 해요. 그래서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은 흑광광도법이라고도 하죠. 따라서 측정한 파장을 보시면 파장이 얼마가 되죠? 880나노미터예요. 그러면 880나노미터에서 측정하기가 곤란했을 때 측정할 수 있는 파장이 얼마라고 배웠어요? 710나노미터.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880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880나노미터에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서는 710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해도 충분하다. 공정시험법에서 허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2번 문제 보면 다음은 BOD용 희석수를 검토하기 위한 시험 방법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은 어느 것인가? 갈로 각 150mg씩을 주해서 물에 녹여 1000ml로 한 액 5ml에서 10ml를 3개의 300ml BOD병에 넣고 BOD용 희석수를 완전히 채운 다음에 BOD 시험 방법에 따라서 시험한다. 따라서 갈로 안에 알맞은 말은, 자, 갈로 안에 알맞은 말은 글루코스 및 글루타민산이 되겠죠. 그래서 갈로에 들어갈 말은 나번이 정답.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에 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황산의 비중이 약 1.84, 농도는 96%일 때 이 농황산의 몰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농황산이라는 것은 H2SO4 황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몰 농도를 계산을 하고 나면 노르말 농도도 같이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의 차이점은 뭐가 되는 거죠? 황산의 개수입니다. 황산에서 수소의 개수죠. 그래서 수소가 2개니까 몰 농도를 계산을 해서 2를 곱하면 노르말 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비중 1.84고 농도가 96%가 나왔어요. 그러면 몰 농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 식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1몰은 분자량이죠. 1몰은 분자량이니까 여러분들이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을 먼저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H2SO4. H의 원자량 1, 2개 있어요. S는 원자량이 32, O는 원자량이 16짜리가 4개. 그래서 98g이 됩니다. 그럼 대입을 해봅시다. 자, 비중이 지금 1.84 g per ml. 그래서 ml를 리터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줬어요. 그래서 이 값은 항상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1몰 나누기 분자량 자리에 98g. 그리고 퍼센트 농도는 96. 왜 100을 나눠줬느냐?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100을 나눠주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하면 18.02몰/L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몰 농도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노르말 농도를 계산을 하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H의 개수가 2개예요. 그러면 노르말 농도가 된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몰 농도 1개를 가지고 노르말 농도까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리적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보면 폐수가 흐르는 수로에 관망을 설치하여 부유물 중에 망의 유효 간격보다 큰 것을 망위에 걸리게 하여서 제거하는 것이 스크린의 처리 원리이다. 나번에 스크린의 접근 유속은 0.15m/s 이상으로 하여하며 통과 유속은 5m/s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으로 들어가는 접근 속도와 스크린에서 빠져나가는 통과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스크린으로 유입되는 속도는 0.4m/s 이하가 되겠죠. 그리고 통과되는 속도는 1m/s 이하가 되죠. 왜 스크린으로 접근되는 속도가 작으냐 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들어오게 되면 스크린 자체가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되는 유속은 천천히, 그리고 통과되는 유속은 빠르게.
그리고 다음에 보면 침사지는 모래나 자갈, 뼈조각, 기타 무기성 부유물로 구성된 혼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라반의 침사지는 일반적으로 스크린 다음에 설치되며 침전한 그릇이 쉽게 제거되도록 밑바닥이 한쪽으로 급한 경사를 이루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지로용 공정시험 기준에서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이물이 들어가거나 또는 내용물이 손실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용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물입니다. 이물질. 자, 이물질을 차단하는 것은 밀폐용기죠. 따라서 밀폐용기. 자, 그러면 용기 나머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밀폐용기예요. 그래서 밀폐용기는 누구나 이물질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밀용기와 밀봉용기가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차광용기라는 것은 광이라는 것은 빛광자예요. 그래서 광선을 차단하는, 그러니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밀용기와 밀봉용기로 구별했을 때 기밀용기는 공기, 그리고 밀봉용기는 미생물.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을 하되, 자, 구별했을 때 밀봉용기의 기자와 공기의 기자를 연관을 지어주시고 밀봉용기의 미자와 미생물의 미자를 연관을 지어주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일단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구별을 해서 답을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5번은 이런 방법으로 찾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문제는 항상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수분 함량이 30%의 어느 도시의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수분 함량이 10%인 쓰레기로 만들어서 처리하려고 한다. 쓰레기 1톤당 정발되는 수분의 양은 결론적으로는 정발되는 수분량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처음의 쓰레기, 건조 전의 쓰레기에서 건조 후의 쓰레기의 차를 수분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따라서 쓰레기 1톤이니까 W1이라는 값이 1000kg이에요. 정답에서 kg으로 계산하니까. 그리고 건조 전 수분량이 30% P1, 건조 후 수분량이 10% P2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슬러지, 폐기물의 공식에서 슬러지 공식을 찾아내면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 자, 여기서 W1 자리에 얼마? 1000kg, P1은 30%, 그리고 P2는 10%. 따라서 W2를 계산을 해보시면 777.78kg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발되는 수분량을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W1 1000kg에서 W2 계산한 777.78kg을 여러분들이 빼주시게 되면 정발되는 수분량은 222.2kg, 약 222k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건조를 시킨다든지 농축을 시켰을 때 실제로 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은 함수율을 제거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37번 문제 보면 다음 중에서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폐기물을 우리가 처리했을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방향이 뭐가 되는 거죠? 감량화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나번에 감량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38번 문제 보면 장치 아래쪽에서는 가스를 주입해서 모래를 가열시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독매질을 모래를 쓴다는 소리입니다. 모래가 유독매질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폐기물을 주입해서 연소시키는 형태로 기계적 구동부가 적어서 고장률이 낮으며 슬러지나 폐유 등의 소각에 탁월한 성능을 가지는 소각로는, 그래서 모래를 유독매질로 사용되는 소각로가 어떤 소각로인가를 찾는 문제예요. 자, 어떤 소각로가 되는 거죠? 유동상 소각로.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모래, 유독매질에 해당하는 구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도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때의 정답은 주로 융점이 낮을 것. 융점이라는 것은 녹는 거죠. 그래서 융점이 높아야지 좋은 매질이 됩니다. 자, 따라서 38번의 정답은 답번이 되고요.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면 주로 산업 폐기물의 발생량의 산정 방법입니다. 산업 폐기물의 산정 방법. 먼저 조사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계를 정확히 설정한 다음
그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모든 물질과 유출되는 모든 물질 간의 물질 수지를 세워요. 그래서 유입되고 유출되는 물질의 물질 수지를 세워서 쓰레기의 발생량을 추정하는 방법.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물질 수지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질 수지법. 만약에 물질 수지라는 말이 없으면 산업 폐기물을 추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물질 수지법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면 폐기물의 고체 연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체 연료가 RDF입니다. 그러면 RDF라는 것은 어떤 연료죠? 우리가 폐기물 중에서 가연 성분을 파쇄를 합니다. 아주 잘게 파쇄해서 제가 들고 있는 펜 크기 모양으로 압축을 해서 만드는 고형화 연료를 RDF라고 그래요. 자, 따라서 RDF에서 구비 조건 중에서 함수율이 높아야 되나요? 낮아야 되나요? 함수율은 수분입니다. 그래서 연료에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떤 게 떨어지죠? 발열량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함수율이 낮을 것. 그리고 열량이 높을 것. 열량이라는 것은 발열량 또는 칼로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이 적을 것. 그리고 성분 배합률이 균일할 것.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그리고 41번 문제 보면 다음 폐기물의 선별 방법 중에서 특징적으로 자장이나 전기장을 이용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자장이나 전기장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장이나 전기장을 이용하는 것은 와전류 선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번이 정답. 그리고 42번에 보시게 되면 관거수송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관거수송법이라는 것은 파이프라인 방식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파이프라인 방식,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관거수송법. 이 내용도 상당히 시험에 잘 나와요. 가번에 쓰레기의 발생 밀도가 높은 곳, 다시 말해서 아파트와 같이 인구가 많은 쪽에서 사용하기가 적합하다는 거. 그리고 가설 후에는 경로 변경이 곤란하고 설치비가 높다고 그랬어요. 한번 관을 설치를 해놓으면 이 관 자체에서 다른 방향으로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 투입된 물건의 회수가 곤란하죠. 한번 들어갔던 것은 거의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대 쓰레기는 파쇄나 압축 등의 전처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대 쓰레기는 아무래도 작게 우리가 관에 들어가야 되니까 파쇄의 전처리를 반드시 거쳐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가번입니다. 그리고 관거수송법의 단점 중에 또 한 개가 있죠.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그래서 멀리 이송시키는, 그래서 장거리 이송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43번 문제. 폐기물의 수거 시 수거 작업 간의 노동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수거인부 1인이 쓰레기 1톤을 수거하는 데 소요되는 총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인부와 쓰레기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부와 쓰레기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간, 뭐가 되는 거죠? MHT. 자, MHT라는 것은 man hour 톤. 그러면 MHT라는 값이 크면 클수록 수거 효율은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MHT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MHT가 되니까 가번이죠. 자, 여기서 HHV는 뭐죠? HHV는 고위 발열량, LHV는 저위 발열량, RDF는 고형화 연료를 뜻합니다. 가번이 정답.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매립공법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폐기물과 복토층을 교대로 쌓는 방식, 그리고 협곡이나 산간 및 폐광산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외곽 우수 배제 시설이 필요하다. 복토제의 외부 반입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면, 자, 쓰레기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검은색을 복토라고 그랬습니다. 복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또 채우죠. 그리고 복토를 해요. 그리고 쓰레기를 하고 복토하는 이런 방식.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음식 중에서 샌드위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빵을 넣고 여러분들이 먹는 야채나 햄 넣고 빵을 넣고 이런 방식. 그래서 샌드위치를 닮았다고 그래서 샌드위치 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박청 뿌린 공법 같은 경우에서는 해안 매립 공법으로 밑면을 우리가 개방할 수 있는 바지선을 이용해서 매립하는 공법이 박청 뿌린 공법이 되겠죠. 자, 정답은 가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상 폐기물의 강렬 감량 및 유기물 함량을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구로 묶여진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자, 풀이에 있는 것처럼 기구, 우리가 주로 유기물 함량을 측정했을 때 사용되는 기구에는 도가니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로, 그리고 전자저울, 그리고 황산 게이트 등을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도가니는 1번, 그리고 전기로, 그리고 전자저울, 그리고 보관할 때 황산 대시 게이트를 사용하니까 1번, 3번, 5번, 6번.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쓰레기 수거 차량의 대수를 조사해서 이 값에 밀도를 곱해서 중량으로 환산하는 쓰레기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 수거 차량의 대수를 우리가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차량의 대수를 조사하는 방법은 뭐가 되나요? 적재 차량 개수 분석. 그래서 대수를 조사한다는 게 개수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수거 차량이 적재 차량이 되니까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지금 자주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인구가 50만 명인 A도시의 폐기물의 발생량 중에서 가연성은 20%, 불연성은 80%,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1.0kg/인일이고 운반 차량의 적재 용량이 5m의 삼성일 때 가연성 폐기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의 운행 횟수는 월 몇 회인가? 가연성 폐기물의 겉보기 비중은 3,000kg/m의 삼성, 월 30일, 차량은 한 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타냈을 때 가연성 폐기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의 운행 횟수를 우리가 계산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폐기물 발생량 kg/월을 단위를 미터의 킬로그램의 단위를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폐기물의 비중 또는 이제 밀도라는 말을 쓸 수도 있죠. 나눠줍니다. 그 이유는 운반 차량의 적재 용량이 미터의 삼성을 기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연 폐기물을 우리가 운반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연 성분을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폐기물의 발생량은 하루에 한 사람이 1.0kg/인일이에요. 그러면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기준값이 적재 용량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구수를 먼저 곱하죠. 먼저 밀도를 곱해볼까요? 그래서 겉보기 비중이 3,000kg/미터의 삼성을 나누면 킬로그램이 없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킬로그램이 없어지면서 미터의 삼성이 나와요. 그 중에 가연 성분이 몇 퍼센트? 80%. 그리고 인구수가 50만 명을 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5m의 삼성이라는 한 대의 적재 용량으로 나눠주시면 전체적인 값은 월 200회의 운반 횟수가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면 폐기물의 고형화 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고형화 처리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고형화 처리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무기성 고형화가 있죠. 그 다음에 유기물을 이용하게 되면 유기성 고형화. 그래서 보통 석회나 시멘트를 이용하는 것은 무기성 고형화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활성설러지법. 활성설러지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수나 폐수를 처리하는 공법이죠. 그래서 물을 처리하는 공법이지 고형화 처리 공법이 아니에요. 나번에 석회기초법, 다번에 유리화법, 라번에 피막 형성법은 고형화 처리법 중에서 무기 고형화 처리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그리고 49번에 보면 폐기물의 소각 공정에 사용되는 연소기의 종류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연소기라는 것은 연소를 시킬 수 있는 장치를 연소기라고 합니다. 그죠? 자, 가번에 스크러브, 나번에 스토크, 다번에 로터리 킬런, 라번에 멀티플 할스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카본의 스크러브라고 보면 어디서 스크러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벤츄리 스크러브. 그래서 이런 벤츄리 스크러브라는 것은 가스와 입자를 제거하는 장치죠. 그래서 그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장치가 스크러버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연소기를 여러분들이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번의 스토크 같은 경우에서는 화격자 스토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로터리 킬러, 라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다단 소각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카본,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스크럽입니다. 스크럽은 있는 것처럼 입자와 가스를 제거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을 하여 돼 있어요. 그래서 호기성 미생물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는 미생물이라는 뜻이겠죠. 유기물을 분해하는 퇴비화 공정의 최적 조건을 묻게 됩니다. 퇴비화 공정의 최적 조건의 범위로 틀린 것은, 자, 가번의 수분 함량은 50에서 60%가 최적 조건이죠. 그리고 나번의 pH는 6.5에서 7.5, 가번의 온도는 55에서 65도씨, 라번의 CMB, CMB라는 것은 탄소와 질소의 비를 CMB라고 해요. 그래서 30전후라고 그랬으니까 25에서 30. 따라서 잘못된 설명은 가번, 수분 함량이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51번 문제에 보면 매립 시 발생되는 매립가스 중에서 악취를 유발시키는 물질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악취를 유발한다는 것은 혐기성 상태죠. 그래서 매립이라는 것은 혐기 상태에서 기준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주로 H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악취 물질이 NH3나 H2S가 되겠죠. 따라서 보기에서는 NH3가 나와 있으니까 암모니아가 정답. NH3가 암모니아예요. 그리고 같은 H를 가지고 있지만 CH4 같은 경우에서는 메탄이죠. 메탄은 냄새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52번 문제에 보면 폐기물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의 축소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여러분들 시료 축소화 방법 3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게 있어요? 구획법이라는 게 있고 교사법이라는 게 있고 원추사분법이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죠. 52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거의 단답형 수준이죠. 단답형 수준이고 자주 문제가 나오고 이런 내용은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53번으로 들어가시면 착화온도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서 착화온도라는 게 뭘까요? 착화온도라는 것은 점화원이라는 것은 불씨입니다. 그래서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최저온도가 착화온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착화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한 연료, 불이 붙기가 쉬운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 분자 구조가 간단할수록 착화온도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겠죠. 나번에 발열량이 작을수록 착화온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착화온도는 낮아지겠죠. 그리고 라번에 보면 화학결합의 활성도가 클수록 착화온도는 낮아진다. 따라서 바르게 된 설명은 라번만 바르게 된 설명이니까 정답이 되네요. 그리고 54번에 보면 밀도가 0.4, T가 톤입니다. 0.4톤 per 미터의 삼성인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밀도가 0.85톤 per 미터의 삼성으로 압축하였다. 압축비는, 우리가 압축비라는 것은 압축 전의 부피에서 압축 후의 부피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 쓰레기의 양이 안 주어졌어요. 밀도만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밀도에 들어있는 중량 단위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1중량 단위를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톤이라는 값이 나왔으니까 쓰레기는 1톤을 기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V1을 계산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V1은 어차피 1을 기준하니까 역수를 취하시면 돼요. V2도 바로 역수를 취해서 나온 값을 이용을 해서 바로 두 개를 나눠주면 뭐가 된다? 압축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나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그러면 아무래도 빨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압축비를 계산하면 2.13. 그래서 압축비에 관계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식대에 복잡하고 문제가 아주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웬간하면 압축의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압축비에 관계되는 문제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55번에 보면 다음 연료 중에서 고위 발열량이 가장 큰 물질은 어느 것인가? 우리가 발열량은 두 가지가 있죠. 고위 발열량이라는 게 있고 저위 발열량이라는 게 있는데 폐기물이나 연료를 연소했을 때 발생되는 총 발열량을 고위 발열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의 응축열이라는 게 정발잠열이죠. 그래서 수분의 정발잠열을 제외시킨 값을 저위 발열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분의 정발잠열 또는 응축열이 얼마가 되는 거죠? 600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고위 발열량이 가장 크다고 묻게 되면 우리가 주로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연료거든요. 그래서 탄소와 수소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탄소의 숫자가 가장 큰 게 발열량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프로판이라는 것은 C3H8입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CO, 부틸렌이라는 것은 C가 4개, H가 8개, 그리고 아세틸렌이라는 것은 C가 2개, H가 2개예요. 그러면 탄소와 수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게 발열량이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어떤 게 정답이 되나요? 답은에 부틸렌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6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진동수가 200Hz, Hg를 Hz라고 했습니다. 단위를. 200Hz인 속도가 100m/s, 파동의 파장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동의 파장이 람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람다라는 파장은 속도에서 진동수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장이라는 것은 속도 값에서 진동수의 값을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100m/s에서 200Hz를 나눠주면 바로 파장이 나온다는 거죠. 얼마가 되나요? 0.5m.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대충 기억을 해서 암기를 조금만 하면 바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이 문제도. 그리고 57번 문제에 보면 종파를 소밀파라고 하는데 종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파된다. 다음에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평행하다. 그리고 답은 수면파는 종파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수면파는 종파가 아니라 횡파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음파는 종파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 그리고 58번에 보면 점음원의 거리 감소에서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2배가 됨에 따라서 음압 레벨의 감쇄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풀이해보면 점음원에서 거리가 2배가 멀어질 때마다 음압 레벨의 감소분은 20로그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20로그 2가 되는데 그 20로그 2에 해당하는 값이 6dB이에요. 왜? 계산값을 하면 되겠죠. 20 곱하기 로그 2를 취해 주시면 60이 아니라 6이 나오죠. 6dB. 단위가 dB가 데시벨입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59번 문제입니다. 방음벽 설치 시에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방음벽 설치 사항에서 주의사항입니다. 갑은 어문의 지향성과 크기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번에 어문의 지향성이 수용적 방향으로 클 때에는 벽에 의한 감쇄치가 계산치보다 크게 된다. 다음에 벽의 투과 손실은 회절 감쇄치보다 적어도 5dB 이상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반의 소음원 주위에 나무를 심는 것이 방음벽 설치보다 확실한 방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라반에 대한 설명을 풀이를 보시면 벽의 길이는 점음원일 때 벽 높이의 5배 이상, 선음원일 때는 음원과 수음 간의 직선거리의 2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라반에 따라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60번 문제에 보면 두 개의 진동 물체의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 한쪽의 물체를 올리면 다른 쪽도 울리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울리면 다른 쪽도 울리는 현상. 뭐라고 하죠? 우리가 공명 현상이라고 그랬죠. 공명.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공명 현상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실험들을 아무래도 과학 시간 같은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공명 현상이 정답이 됩니다. 그럼 60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고유 진동수가 같다는 말입니다.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 한쪽의 물체가 울리면 다른 쪽도 동일하게 울린다는 현상. 그래서 공명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복습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제가 술술술술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몇몇 계산하는 문제를 제외한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우리가 이론편에서도 정립을 했고 그리고 문제도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고 있고 특히 제가 강조하는 문제나 이론이나 문제 계산하는 문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계산을 해 주셔서 수험 준비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